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비정상적인 사람에게 시달리다 얼마 전 그 사람의 콧대를 시원하게 꺾어버렸던 한 여자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는 제 삶이 평탄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제 사연을 이곳에 보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항상 좋은 게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 절 불편하게 하더라도 외면하거나 대충 넘기기만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가족이라면 아무리 서로 안 맞고 다투더라도 다 품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랬던 제가 나이 40이 거의 다 돼서 갑자기 돌변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글솜씨지만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강아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워낙 강아지를 키우는 견주들이 많아서 운영은 늘 잘 되고 있죠.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과는 결혼한 지는 이제 14년이 다 되어가고 저희 두 아들도 제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육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장성하게 자랐고요. 큰아이는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고 작은아이는 이제 4학년인데 두 아이 다 절 닮아서인지 강아지도 좋아하고 활발한 성격이에요. 저의 가장 큰 보물이자 제 자신보다도 소중한 아이들이죠. 저희 유치원과 아이들만 생각하면 제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제 인생엔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부분도 당연히 존재했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결혼을 해본 사람들에겐 그다지 반전도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제가 저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친구들만 만나면 시어머니 뒷담을 하는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희 시어머니는 인간적으로 좋아해보고 싶어도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죠.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나 심지어 저희 아빠와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정말 비호감이었어요. 당시 저는 동물병원의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제 직업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보란듯이 싫어하는 티를 내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부모 가정인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 들었고 말이에요. 사돈께서는 큰딸인 수연이가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게 괜찮으세요? 아니 일도 너무 고되고 하루 종일 병든 강아지나 돌보는 일을 하는데 말이에요. 수연이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전부 수연이가 동물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잘 버는 전문직이 될 줄은 몰랐죠. 참, 사돈께서 인품이 너무 좋으셔서 탈이네. 기왕 동물병원에서 일할 거 수의사였으면 더 낫지 않아요? 기왕 간호사일 거면 동물보다는 사람을 대하는 게 낫고 말이에요. 기왕지사 고생하는 거 남들이 봤을 때 우러러 볼 수 있는 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수연이가 동물병원 간호사라서 직업이 천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꼭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수연이랑 민우가 결혼하게 되면 한 가정을 이루는 건데 사람이 아닌 동물이랑만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그러죠. 아무래도 딸이라는 게 엄마의 보살핌을 잘 못 받고 자라면 정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자꾸 사람이 아닌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건 어머님 생각이 잘못되신 거예요. 저희 엄마가 비록 제가 초등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그 전까지 저한테 평생 받을 사랑 넘치게 주고 가셨고요. 그리고 엄마가 가신 이후에는 저희 아빠가 또 차고 넘치게 애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 병원 다녀가시는 분들 전부 저랑 친하게 지내고요. 그렇게 잘나서 변호사 남편한테 시집 오면서 혼수 하나 제대로 안 해오는 게냐? 저희 딸이 준비한 혼수가 뭐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최서방 자네가 변호사였던가? 아니죠. 전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그냥 사무장이긴 한데 엄마, 혼수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기로 했잖아. 그 얘긴 그만해. 본격적인 결혼식 준비 시작하기 전에 불만인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사돈은 제 딸의 혼수가 별로인 겁니까?
직업이 반려인 겁니까? 아,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아직 동물병원이라는 게 좀 낯설어서 그러신가 봐요. 저희 사무실에는 와이프 될 사람이 동물병원 간호사라고 하니까 다들 대단하신 분이라고 엄지척이에요. 특히 요즘은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주변에서 저한테 지인 할인 안 되냐고 미리 부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참나,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가 걔한테 병원비까지 쓴단 말이냐? 저번에 얘기했잖아. 우리 대표님이 애지중지 키우시는 강아지 슬개뼈 탈골됐을 때 수연이네 병원에서 치료받은 거라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자네 사무실이랑 우리 수연이 병원이 가까운 거리인가? 그건 아니고요. 대표님 집이랑 병원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주말에 급하게 데리고 간 거였는데 거기서 치료받은 이후로 대표님이 절 많이 예뻐하십니다. 제 와이프 되는 사람이 너무 친절하고 강아지한테 잘해준다면서요. 그거 참 다행이구만. 시어머니가 불편한 티를 낼 때마다 남편이 알아서 감싸주기도 했고 실제로 제 덕분에 남편이 회사 생활이나 승진에 좋은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불편한 소리를 하려다가도 할 말을 잃고 입을 꾹 다무시곤 했죠. 그렇지만 매번 불편한 얘기를 시작하려는 것만으로도 제 기분이 좋을 수는 없었어요. 더군다나 저희 아빠 앞에서 돌아가신 엄마 얘기까지 꺼내려고 했다는 건 마음에 오래 남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사실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잘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는 그럭저럭 지내게 되었어요. 결혼 전이나 신혼 초기엔 자꾸만 기싸움을 하려고 드시는 것 같더니 저희 부부가 애 키우고 일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되니 그다지 왕래를 자주 하진 않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한 2달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시어머니가 미운 소리 하시는 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능력이 생기기도 했고요. 애미 너 요즘에 뭐 뉴스 보니까 동물이 사람한테까지 병을 막 옮긴다던데 괜한 병을 모아서 가족들 고생시키지 않게 알아서 관리는 잘하고 있는 게냐? 네, 그럼요. 제가 간호사인데 당연히 위생이 철저해야죠. 건성으로 듣지 말고 제대로 관리하냐 이 말이야. 집안 관리는 잘하고 있고 저번에 가지고 온 반찬통도 빤히 오래된 게 보이던데 왜 그때그때 새거 안 사는 게냐? 남의 아들 손주 명재촉하자고 그러냐? 애초에 비싼 거 샀으니까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그거 다 친환경 인증 받은 제품들이에요. 아이고 아주 너 잘났다 잘났어. 그나저나 너만 오면 왜 이렇게 개털이 날리는 건지 모르겠다. 아휴 그걸로 요리하고 집안 청소하고 그러니? 그럴 수가 없는데요 어머님. 저 매일 퇴근하고 헬스장 들러서 운동하고 샤워까지 마치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자꾸 뭐가 날린다고 하시는 걸 보니 어머님 집에 먼지가 좀 쌓였나 보네요. 가기 전에 한번 닦아드릴게요. 한마디도 지지 않는 저를 시어머니는 늘 못마땅해 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들들 키우는 워킹맘의 삶을 정상적으로 이끌 수 없었을 거예요. 안 그래도 바쁜 생활에 고부 갈등까지 비집고 들어오면 몸이 어디 하나가 고장이 났을 수도 있고 말이에요. 게다가 제가 제 할 일은 전부 알아서 잘하니 시어머니 눈치를 보거나 위축될 게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도 그걸 아니까 그냥 내버려뒀고요. 그렇게 몇 년간의 세월이 무난하게 흐른 뒤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일이었는데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한층 더 안 좋아지게 되는 일이기도 했죠. 제가 다니던 동물병원이 원장 선생님의 개인적인 일로 문을 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래 일한 만큼 원장님은 수개월 전에 미리 저에게 양해를 구한 상태였고 덕분에 저는 병원 문을 닫기 전 몇 개월 동안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아들들이 어렸다면 전업주부로 전향해 육아에 전념했을지 모르지만 당시 저희 아이들은 곧 초등학교에 갈 나이였으니 오히려 돈을 버는 게 맞는 길이었죠. 수개월간의 고민 끝에 저는 병원이 있던 자리에 강아지 유치원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사업 계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원장님께 보여드리고 상의를 하니
원장님은 기꺼이 좋은 조건으로 그 자리를 저에게 넘겨주셨어요. 갑자기 병원을 닫게 되어 손님들한테 죄송스러웠는데 제가 유치원을 운영하게 된다면 오히려 고맙다는 덕담을 해주시면서요. 자리가 동일하니 병원 단골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유치원 고객님이 되셨고 저는 오픈 첫날부터 안정적으로 강아지 유치원을 운영할 수가 있었죠.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손해를 본 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남편 역시 잘했다며 응원을 해주었으니까요. 강아지 유치원 운영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니 솔직히 말하면 버는 돈도 전보다 더 많아지게 되었고요. 하지만 고운 옥에도 티가 있듯이 이 과정에서 딱 한 사람, 길길이 날뛰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답니다. 뭘 차려? 네가 지금 제정신인 게냐? 그 자리가 돈이 몇 푼인데 그걸 홀랑 넘겨받아서 한다는 짓이 고작 개똥이나 치우는 일이야? 제가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한 거예요, 어머님. 무리하게 대출 껴서 차린 것도 아니고 오픈하자마자 돈을 더 벌고 있고요. 정말이에요. 어머님이 걱정하실 일 하나도 없게 하고 있어요. 그럴 돈이 있었으면 네 남편, 네 아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투자할 생각을 했어야지. 너 혼자 호사를 누리겠다고 동을 꿍쳐나? 엄마, 진정 좀 하세요. 저희 집이 뭐 가난해요? 애들 앞으로 학비 들어갈 생각하면 저게 맞다니까. 넌 조용히 좀 해. 아주 지 마누라한테 홀랑 속아 넘어가가지고 천지풍간도 못하는구나. 우리 때 같았으면 이런 일은 꿈에도 못 꾸는 일이야. 아내가 돼갖고 엄마가 돼갖고 지한테만 저렇게 목돈을 턱턱 써대는 게 맞기는 뭐가 맞아? 어머님이 걱정하실 일이 전혀 없다니까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해서 돈을 더 버는 게 남편한테도 우리 애들한테도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길이라고요. 애들 교육비도 차곡차곡 모으고 있고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제 돈으로 투자해서 소득을 더 많이 벌어오겠다니까요. 이거 봐라. 지 시애미한테 두 눈 똑바로 뜨고 개기는 거. 네가 맨날 감싸고만 두니까 얘가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진 거 아니냐? 네 마누라 교육은 네가 단단히 시켰어야지. 마누라가 누나인데 내가 누굴 교육시켜? 어머님, 자꾸 의미 없는 싸움만 하실 거면 이만 가볼게요. 반찬 다 드시면 그때 연락하세요.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저 싹퉁바가지 없는 년? 웬만하면 시어머니의 불만을 좋게 넘기려 던져도 이때만큼은 그냥 넘기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가족들 생각해서 어떻게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데 명확한 이유도 근거도 없이 무작정 저를 비난하기만 하는 시어머니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 문제로 남편과 싸우기까지 했답니다. 남편은 항상 제 편을 들어준다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남편이 너무 우유부단하게 구는 것 같았거든요. 벌써 10년도 넘었어. 어머님 맨날 나만 저렇게 싫어하시는 거. 내가 언제까지 그냥 넘어가야 돼? 아니, 내가 그렇게 싫으시면 이유라도 제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알지, 당신 많이 참은 거. 내가 잘 말씀드려 볼게. 아니, 말로만 그러지 말고 다달이 용돈도 드려. 때마다 반찬도 드려. 내가 며느리 노릇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맨날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냐고. 엄마가 나이가 드시니까 예민해져서 그러신가 봐. 당신아, 풀어. 그래도 내가 엄마 앞에서 항상 당신 편 들어주잖아. 말만 그러면 뭐래? 가만 보면 당신은 화를 잠재우는 게 아니라 은근히 더 화를 돋고. 그러지 말고 당신이 어머님이랑 둘이 있을 때 좀 잘 얘기해 보라고. 엄마가 내 말은 들을 것 같아? 듣게 하라고 그러니까. 물러터진 남편에게 화를 내던 저는 결국 제 속만 터지고 말았어요. 결국 저는 그때 이후로 남편 손에 반찬통을 쥐어주고 시댁으로 보내기로 했고 남편은 그저 생각 없이 알았다며 반찬만 배달했죠. 반찬을 받는 건 또 좋으셨던 건지 어머니는 남편이 혼자 오든 말든 더 이상 뭐라고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가족 행사 때나 명절 때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는 대화가 거의 오가질 않았고 계속해서 깊은 감정의 골만 놓여 있었어요. 그렇게 불편한 상태로 그 해를 다 보냈죠. 아마 별일이 없었다면 그 후년에도
저희는 똑같이 서로 냉랭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던 것이 저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바쁜 일상을 살아가던 어느 날 아빠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은 거였어요. 아빠를 포함한 저희 세 자매는 엄청나게 놀랐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가니 다행히 아빠가 혼자 계셨을 때가 아닌 은행에 가셨을 때 벌어진 일이라 곧바로 응급실로 모실 수 있었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협심증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알고 있던 저희 세 자매는 아빠가 없는 곳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협심증이라는 게 챙겨 먹어야 하는 약도 많은 데다가 혼자 있으면 언제 위급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병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희는 논의 끝에 제가 평일에 아빠 간병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대신 둘째 동생이 저희 애들 등하교를 도우며 봐주기로 했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막내가 아빠를 봐주기로 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주말 공휴일이 피크였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만 사업장을 맡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세 자매와 아빠의 특별한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다행히 제 남편과 제 매제들도 저희 집안의 사정을 이해해 주었고 집안일이나 육아 등 많이 도와주어서 저희 셋 모두 평화롭게 아빠를 돌봐드릴 수가 있었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아빠 간병은 힘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좋았던 부분이 훨씬 많았어요. 그간 결혼하고 나서 애 키우랴 일하랴 아빠랑 있을 시간이 없었는데 일정을 정해놓고 매일같이 아빠와 함께 있으니 못했던 얘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학원 끝나고 외할아버지랑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도 있었고요. 세상에 얼굴도 모르고 엄마랑 결혼을 했단 말이야? 우리 때는 그런 일이 흔했어. 그냥 부모님들끼리 얘기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해버리는 거지. 네 엄마는 내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처음엔 아주 새침대기가 따로 없었다. 어머, 그럼 아빠는? 아빠는 엄마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어? 그럼 그때 우리 동네에서 네 엄마 얼굴이 제일로 하였어. 그런 색시를 얻었으니 맨날 풀빵도 사다 주고 꽃도 꺾어다 주고 그랬지 내가. 네 엄마 꼬시려고. 저희 아빠는 그동안 못했던 얘기가 아주 많은지 재미있는 얘기를 매일같이 해주셨죠. 저희 아이들도 아빠가 항상 재밌는 얘기도 하고 아들 얘기도 잘 들어주시니 항상 외할아버지랑 놀고 싶어 했어요. 저희 가족은 그렇게 약 2년 동안은 아빠 중심으로 살았죠. 그 기간 동안 당연히 슬프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아빠가 떠나시기 전에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동생들에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딱 하나 오점이 있었다면 이 기간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갖은 짜증을 다 받아주어야 했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순간에조차 못된 심보를 버리지 못하고 틈만 나면 저에게 친정에 가 있을 생각만 하냐며 신경질을 부려댔죠. 어떻게 매일같이 친정은 가면서 네 시댁은 쳐다도 안 보고 살아? 네 남편 통해서 반찬만 띡 갖다 주면 그만이냐? 너 그렇게 맨날 뻔질나게 친정만 드나드는 동안 집안 살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님, 저희 아빠는 지금 많이 편찮으세요. 안 그래도 예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하셨던 거랑 무릎 수술했던 것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데 혼자 사시잖아요. 그리고 아빠 집이 저희 집이랑 별로 멀지도 않아서 집안 살림에도 문제 없게 하는데 왜 그러세요? 니네 친정아버지만 혼자 사느냐고. 나도 혼자 산다. 어머님은 주민센터에서 운동도 하시고 친구분들이랑 화투도 치시고 부족함 없이 사시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저 사업하는 꼴 보기 싫다고 하셔서 남편만 보내는 거고요. 왜? 이제 제가 사업하는 건 보기 괜찮아지셨어요? 여편네가 돼가지고 바깥 휘젓고 다니는 게 뭐가 보기 괜찮아? 아주 내가 동네 창피해서 못 산다. 너 언제까지 개똥 치우며 살 거냐? 뭘 어쩌라는 건지. 시어머니는 자꾸만 애처럼 떼쓰는 듯한 소리만 늘어놓았어요. 당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곤이 쌓여가던 저는 그런 무지성 비난에 더 이상 대꾸할 에너지도 모자랐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움직여 주었던 것 같아요. 하루라도 쪼개서 시어머니께 매번 보내드리던 반찬도 직접 가져다 드리고
가고 싶다는 식당에 예약해 식사 자리도 갖고 말이에요. 당시 저는 몸무게가 8kg가 줄어들 정도로 정신이 없었는데 아빠와의 행복했던 시간이 아이러니하게도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인연을 꽉꽉 채워서 지낸 뒤 아빠를 보내드리니 눈물이 나면서도 무너지지는 않을 수 있었어요. 세 자매가 나란히 상복을 입고 앉아서도 아빠가 드디어 그렇게 그리워하던 엄마를 만나셨겠구나 하면서 서로를 위로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지난 2년간 가족끼리 쌓았던 여러 가지 추억에 대해서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고요. 많은 조문객들이 오셨는데 하나같이 저희 아빠가 생전 너무 좋은 분이셨다고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더욱 힘이 났네요. 저희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선하게 살아오셨는지 알 수 있어서 저도 앞으로 더욱 아빠한테 부끄럽지 않은 딸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둘째 날 많은 손님이 다녀가신 뒤 저희 세 가족들도 각자 아이들을 좀 챙기고 돌아가면서 집에 들렀다 오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먼저 집에 다녀온 뒤 동생들이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죠. 제가 자리를 지키고 있을 테니 웬만하면 다음날 돌아오라고 일러둔 참이었어요. 저희 아들들도 남편과 함께 집으로 보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자고 오라고 했죠. 그렇게 저 혼자 남아 아빠 곁을 지키다가 잠에 든 것 같았는데요. 눈을 감자마자 누군가 흔들어 절 깨우는 거였어요. 제가 느끼기엔 눈을 감자마자 깬 것 같았는데 어느새 5시간 정도가 지나 있었죠. 눈을 비비며 절 깨운 사람을 바라보자 저는 그 사람의 정체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 여긴 어쩐 일로 지금 몇 시예요? 어쩐 일이긴. 그럼 사돈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오지도 못하냐?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지금 6시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냥 눈 뜨자마자 바로 왔다. 이 동네 뭐 좀만 걸으면 금방이지. 너는 상주가 돼갖고 이렇게 대책 없이 자고 있으면 어떡하니? 애써 아빠 장례식장에 방문해준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기력도 없었던 저는 그저 다른 조문객분들에게 대했던 것처럼 인사를 드리고 육개장을 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빠른 속도로 식사를 하시다가 돌연 주변을 슬쩍 둘러보더니 저에게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을 거시더군요. 너 근데 너희 아버지 유산은 생전에 다 정리하고 가셨니? 아니요. 그런 말씀은 따로 없으셨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그것부터 알아봐야지. 그렇게 잘났다는 애가 어쩜 이런 건 일이 물러 터졌나 몰라. 네가 장녀인데 그럼 유산은 당연히 네가 물려받아야지. 저희가 알아서 할 거예요. 장례식 다 마치면 얘기 나눌 거예요. 나중에 장례식 다 끝나고 애들 정신 돌아오면 그땐 골치 아파진다. 지금 빨리 얘기를 끝내놔야 나중에도 뒤탈이 없는 거야. 사돈이 한 4년 전인가? 땅 몇 평 산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거 잘못하면 개싸움 나기 딱 좋아. 네가 얼른 첫째로서 권리를 가져와 버리라고. 그게 왜 제 권리예요? 아빠가 어련히 알아서 잘 나눠놓으셨겠죠. 아직 아빠 유품도 정리 못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얘기 불편하네요. 식사나 마저 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시어머니의 불편한 잔소리가 더 심해지기 전에 누군가 저희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돌아보니 둘째 동생이 막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이른 새벽에 얜 또 왜 여기 있나 싶어서 저도 깜짝 놀랐네요. 여기서 뭐해 이 시간에? 잠은 좀 잤어? 아니, 어제 집에 갔다가 남편이랑 애들만 재우고 바로 나왔지. 나 원래 밤잠 별로 없는 거 알잖아. 그럼 밤새 여기 있었어? 언니 혼자 이걸 어떻게 지켜? 와보니까 기절해 있어서 깨우진 않고 그냥 옆에 있었어. 누가 오진 않더라. 방금은 누가 차 빼달라고 해서 차 여기 근처에 대고 오는 길이야. 시어머니는 제 동생이 등장하자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듯 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벼랑간 저희 대화에 끼어들어서는 동생한테 갑자기 적개심을 보이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얘기 다 들었죠? 어떤 얘기요? 아니, 살금살금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 다 들었잖아. 아버지 유산.
아버지 유산 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왜 다 틀어놓고 발뺌을 하지? 동생은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한 눈치였고 저는 저절로 이 말을 짚게 되었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반드시 샌다더니 제 친정 가족한테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한번 꼬장을 부리면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았기에 저는 곧장 일어나서 시어머니 쪽으로 테이블을 넘어가 시어머니의 한쪽 팔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어머님, 동생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만하세요. 저랑 나가서 식사해요. 나가서. 너야 당연히 문을 등지고 있었으니 모르지. 아니 네 동생은 다 들었다니까. 직접 말을 해봐요. 어? 우리가 아버지 유산 어떡할 건지 논의하는 거 다 들었잖아. 아버지 유산 어떻게 할 건지는 논의를 안 했는데 뭘 들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알아서 할 거고 동생은 아무것도 못 들었다니까요. 설령 들었으면 뭐 어쩌시게요. 그만하시고 나오세요. 식사는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 가만히 있어 봐봐 너는. 그럼 말 나온 김에 아버지 유산 어떻게 할 거예요. 동생이 생각해도 큰언니가 다 가져가는 게 맞지? 여기 집안에 장남이 있기를 해 뭐 독자가 있기를 해. 어차피 다 딸들이잖아. 그럼 당연히 장녀가 유산을 다 가져가야지. 안 그래요? 시어머니가 예민한 질문을 막무가내로 하자 당황하던 동생은 조금 엄한 표정을 하고 딱 잘라 대답했어요. 그건 저희 가족이 알아서 정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지만 저희 가족 일에 지나친 간섭은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어머, 어른한테 말하는 것 좀 봐. 누가 네 동생 아니랄까봐. 이봐요. 내가 이쪽 방면으로는 아주 도 같은 사람이라고. 괜히 시간 질질 끌면서 언니 돈에 어떻게 하면 빨대 꽂아볼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어른이 먼저 당연한 소리를 하면 가타부터 않고 네 해야지. 어떻게 두 눈 똑바로 뜨고 말대꾸를 해? 어?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진짜 동네 창피하게. 왜 장례식장에서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나오시라니까요. 제가 아무리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려고 해도 시어머니는 어찌나 힘이 좋으신지 그 자리에서 꿈쩍을 안 하셨어요. 매일같이 운동을 다니신다더니 정말 엄청나게 근육이 많은 몸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네요. 제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에 시어머니는 아예 저를 뿌리쳐 떨고 내버리시고는 동생이 있는 쪽으로 성큼성큼 가셔서 더한 소리들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똑바로 말을 해봐봐. 내가 틀린 말 했어? 큰언니가 그렇게 아버지 간병 열심히 하고 장년으로 톡톡히 했는데 상속도 제대로 못 받아야겠느냐고. 동생들 혼수자금 전부 보태면서 본인 시집 올 때는 빈털터리로 왔다고. 아버지 유산 정도는 군소리 없이 넘기는 게 동생 된 도리 아니야. 아니 사람 된 도리 아니냐고. 언니 시집 갈 때 저랑 동생이랑 돈 모아서 스드메 비용 해줬었잖아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간병은 저희 셋이 돌아가면서 해드린 거고요. 언니가 시간을 훨씬 많이 쏟긴 했지만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지 남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진정하시고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동생도 순간 욱했다가 애써 진정하고 시어머니를 달래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장례식장에는 저희 남편과 저희 막내 동생 부부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뒤로는 저희 애들과 막내 동생네 애들도 뒤따라오고 있었고요. 밖에서부터 소란스러운 걸 듣고 왔는지 세 사람은 눈이 동그래진 채 놀랐고 저는 당장 시어머니를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죠. 남편 역시 같은 생각이었는지 저희 부부는 거의 동시에 시어머니께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훨씬 빨랐습니다. 동생의 말이 끝나자마자 동생의 멱살을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뭐? 남? 남이라고? 내가 왜 남이야? 사돈이지. 벌써 사돈 어르신 대하는 태도부터가 글러 처먹었잖아.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인간한테 내가 내 돈을 뜯길까봐? 내가? 이미 다 알아보고 왔어. 변호사 써서 아주 제대로 망신 주기 전에 네 아버지 유산 전부 내놓으란 말이야. 남편은 정말 기겁을 하며 시어머니 손을 제 동생에게서 떼어놓았어요. 그 과정에서 제 동생은 보듬거리는 시어머니의 손등에 턱을 맞기까지 했죠. 동생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깜짝 놀랐는지
캑캑거리면서도 다급하게 지갑을 찾더니 명함 하나를 시어머니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를 밀쳐내고 동생에게 다시 달려들려다가 명함을 보고는 3초 정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꿈뻑꿈뻑 거리더니 갑자기 에구머니나 하면서 뒤로 나동그라지셨어요. 그러더니 엉덩이로 기어서 후다닥 동생으로부터 멀어지더군요. 그 모습이 솔직히 너무 황소개구리 같은 모양새라 아이들이 보기엔 우스꽝스러웠을 겁니다. 막내 동생 뒤에 있던 아이들이 키득거리면서 웃기 시작하더군요. 막내 동생 부부도 아이들을 말리기는 했지만 본인들 입꼬리도 실룩거리고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 동생한테 검사님 하면서 두 손을 모아서 싹싹 비는 겁니다. 아, 제가 검사님을 몰라 뵙고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예요. 뭘 알고 그랬겠어요, 제가? 저 사돈 어르신, 알겠으니까 이만 일어나세요. 아유, 저 잡아가지 마세요. 동생도 당황해서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일으켜 드리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동생이 손만 뻗어도 경기를 일으키며 무서워했어요. 그 모습에 아이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깔깔거리기 시작했고 막내 동생 부부는 결국 애들을 데리고 나가버렸죠. 남편이 시어머니를 일으켜서 나가자고 하니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착 달라붙어 얼른 집으로 가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남편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고 저와 둘째 동생은 허탈하게 남겨져서 뒤처리를 했죠. 아빠 발인 시간이 다가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테니 얼른 정리를 하고 상주석으로 가는데 동생들 보기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런 시어머니와 지난 수십 년을 살아온 제 결혼 생활의 민낯을 고스란히 들킨 기분이었죠. 제가 민망해하는 걸 알았는지 동생들은 일부러 자기네 시어머니에 대한 단점을 얘기해 주기도 했는데 별로 도움이 되진 않았네요. 겨우 발인 시간을 맞춰서 도착한 남편도 동생들 앞에서는 얼굴을 못 들고 뚝딱거리기만 했고요. 그렇게 겨우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저희 부부는 다음날 시어머니를 다시 살피러 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검사 동생이 있는데 왜 말을 안 했냐며 원망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평소처럼 언성을 높이며 짜증을 내신 게 아니라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절 노려보시기만 했어요. 시어머니답지 않은 모습에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손을 잡고 달래듯이 물어보았습니다. 제 동생이 검사인 게 왜요? 그게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검사 양반들은 천하무적 아니냐? 우리 큰오빠며 작은아버지며 죄다 검사한테 끌려가서 얼마나 모진 꼴을 당했는지 알아? 엄마, 작은할아버지는 도박을 하셨잖아. 시끄럽다. 그럼 무서운 사람이 네 동생이면 나한테 진짜 귀뜸을 해줬어야 할 거 아니야. 제 동생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이 엊그제처럼 논리도 안 맞는 억지만 안 부리시면 아무도 어머님 해코지 안 해요. 뭐가 논리에 안 맞아? 내가 한 말이 어때서? 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논리에 안 맞는다고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 말씀이 맞는 말이라서 그냥 넘어가 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동물병원 간호사라고 했을 때도 일반 병원 간호사랑 비교하면서 계속 저를 깎아내리셨죠. 어머님, 제가 일반 병원 간호사였으면 일하면서 애들 둘 그렇게 키우지도 못하고 어머님 주기적으로 찾아뵙고 이것저것 챙겨드리지도 못해요. 그건 아세요? 할 사람들은 다 한다. 우리 땐 다 했어. 어머님 주변에 일반 병원 간호사로 일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데요. 우리 때는 간호사고 나발이고 그냥 하라면 다 하는 거였다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아지 유치원도 저 지금 몇 년째 얼마나 사업 운영 잘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런데 처음에 얼마나 저 못살게 구시고 욕했어요. 그런 게 어머님이 억지를 부리신다는 거예요. 말이 하나도 안 맞으시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싫으세요? 어머님이 싫어하실 이유가 없는데. 나 때는 여자가 너처럼 마음대로 사는 건 꿈에도 못 꿨다고. 아무리 네 동생의 검사라고 해도 너 지금 네 시애미를 가르치려 드는 거냐? 네, 어머님도 아셔야 해요. 어머님이 자꾸 근거도 없이 화만 내고 미운 소리만 하시면 당연히 저희도 어머님 기쁜 마음으로 못 챙겨드려요. 그리고 어머님 때 여자들이 사회생활도 못했고 억압받았다는 거 알겠는데요. 그때는
저희도 돈을 벌어야 해요. 그래야 애들 대학까지 키울 수가 있어요. 어머님도 저희 때 모르면 자꾸 알바알바하지 마세요. 여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검사인 제 동생 불러서 한번 물어볼까요? 됐다! 시어머니는 동생한테 물어보겠다는 제 말에 얼른 손사래를 치며 거부하셨어요. 그러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못 하시더군요. 그날 저는 시어머니를 계속 달래드리고 동생한테 시어머니 해코지하지 말라고 단단히 말하겠다는 약속을 몇 번이나 하고서 시댁을 나올 수 있었네요. 그렇게 자기 말만 다 맞다고 우기시는 분이 검사가 무서워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걸 보고 솔직히 많이 놀라웠어요. 저도 사업을 하지 말고 검사를 했어야 했나 싶은 생각도 요만큼 들었고 말이에요. 어쨌든 시어머니를 달래드린 뒤 둘째 동생에겐 저와 남편이 따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네요. 근사한 곳에서 식사도 대접하면서 험한 꼴을 보여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죠. 동생은 제 남편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미안한 걸 알긴 알아서 다행이라고 대꾸했지만 어쨌든 넘어가 주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식사 중간에 저에게 자기가 잘 아는 이혼 변호사가 많으니 힘들면 언제든 말하라고 역시나 제 남편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얘기하긴 했지만요.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자기가 그럴 일 없게 잘할 거라고 대꾸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의 소동은 어찌저찌 마무리가 잘 되었네요. 그 뒤로 저희 시어머니는 많이 변하셨어요. 당신 성질껏 억지를 부리실 법한 일도 예전보다는 많이 참으시고 저에게 큰 소리를 내시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처럼 좋게만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검사인 둘째 동생이 없으면 예전처럼 어디 밖에서 또 새는 바가지가 될까봐 애초에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자꾸 그렇게 남들 배려 안 하고 억지 부린다면 시어머니 얘기를 듣지도 않겠다고 강수를 놓는 경우도 많이 생겼답니다. 이렇게 제가 강단이 있어지니 시어머니도 좀 더 바뀌시는 것 같고요. 저희 가족은 그 뒤로 다시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답니다. 조금 더 균형이 잡힌 평화로움이랄까요? 남편도 그때의 사건 덕에 조금 더 저에게 잘하고 있고 말이에요. 저희 세 자매는 아빠가 생전에 미리 공증받아 두셨던 유서의 내용대로 유산을 공평하게 상속받았고 저는 그 재산을 대부분 저희 아이들의 학비 자금으로 저축해 두었어요. 그리고 조금 제 몫을 남겨서 최근 운동을 시작했답니다. 목표는 시어머니보다 강해지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바쁜 일상이지만 제가 끝까지 운동하며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여러분도 늘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결혼 예정이었다 결혼을 2달 앞두고 파혼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저희 집 맏딸인 장녀고요. 밑으로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 저희 집은 평범한 형편이었는데요. 그래도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집에 셋이나 있다 보니 저희 엄마는 늘 고생만 옴팡지게 하셨어요. 아빠는 공무원이신데 엄마 말로는 공무원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반찬값이라도 벌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저희 엄마가 내일 모레면 환갑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 지나온 세월이 자식된 입장에선 그저 안타깝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원래 장녀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저는 고생만 하던 엄마를 가장 옆에서 오래 본 자식으로 아빠에게는 서운한 점이 많았거든요. 아빠는 엄마와 우리들보다 늘 친가 식구들을 챙겼어요. 그렇다고 저희 아빠가 장남이냐고 물으시면 그것도 아니었는데요. 저희 아빠는 장남도 막내도 아닌 셋째 아들이었어요. 아빠 쪽 형제가 3남 2녀인데 위로 큰아빠와 큰고모가 있고
밑으로 작은 고모와 작은 아빠가 있죠. 그리고 그때 당시는 다 그랬다고 했는데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모든 지원을 장남인 큰아빠한테 하셨어요. 그러니 저희 아빠는 딱히 집에서 뭐 하나 제대로 받은 게 없는 자식이었는데 그래도 형제 중 가장 막내인 작은아빠는 늦게나마 뭘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운데 끼인 저희 아빠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아들임에도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그럼 사랑이라도 듬뿍 받았을까요? 형제 중 가장 효자가 저희 아빠였어요. 아니, 말은 바로 해야 하니까 가장 효자는 저희 엄마였죠. 그리고 고모들은 원래 딸이라고 차별받고 컸기에 친정이라고 챙기거나 오는 일도 없었다고 했는데 어쩌다 자식 농사를 그렇게 편파적으로 지으신 건지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가 착해서 그렇지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아빠에게도 불만이 많았죠. 왜 결혼한 남자들이 자기 부인한테 대리 효도시킨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빠도 그랬거든요. 게다가 저희 아빠는 자기가 퇴근 시간이 더 빠른데도 집안일은 늘 엄마 몫이라 생각하는 전형적인 가부장 스타일이었는데 집안일과 집안에서 벌어지는 대소사는 항상 저희 엄마 몫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퇴근하면 하루 종일 일을 해서 피곤할 텐데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이 바로 준비를 하고 낮에 못한 집안일을 하기 바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빠는 엄마가 바삐 움직이는 걸 그저 보고만 있을 뿐 늘 손에는 TV 리모컨을 들고 재미도 없는 야구와 축구를 보곤 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얄미워 보이던지 저는 커서 아빠 같은 사람이랑은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죽하면 저희 엄마도 그래, 너는 네 아빠 같은 사람 말고 최수종 같은 남자랑 결혼해 라고 하실 정도였는데요. 좀 웃긴 얘기지만 저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여자가 최수정 씨 아내인 하이라 씨였어요. 하지만 정작 저희 엄마랑 한 입을 덮고 하는 남자는 최수정 씨와는 거리가 상당히 먼 고리타분한 남자였는데 저희 엄마는 그런 아빠도 이해는 간다며 저에게도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를 봐라. 아빠가 뭐 보고 배운 게 있었겠어?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줄 수도 있는 거야.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그만하면 잘 크고 잘 살았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학도 안 보내준다고 해서 대학도 못 나왔는데 악착같이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붙었잖아. 엄마는 그것만 봐도 아빠는 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이렇듯 엄마는 미우나 고우나 아빠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는 아니었죠. 그렇게 따지면 할머니 할아버지 효도는 일절 지원 못 받은 우리 아빠가 아닌 큰아빠와 작은아빠가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하지만 늘 큰아빠와 작은아빠는 사고만 치고 걸핏하면 도와달라고 친과 기둥뿌리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나 경쟁이나 하듯 뽑아갔는데 그래도 언제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우리 장남 우리 막내가 사이좋게 1순위 2순위였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당신 아파 병원 가야 하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도와달라고 하는 자식은 우리 장남도 아니고 우리 막내도 아닌 저희 아빠와 저희 엄마였는데요. 그걸 좋게 볼 딸 자식은 세상 천지 없죠. 그러다 할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였는데 그 후에는 할머니 혼자만 남게 되었죠. 당시 할머니는 큰아빠네 집에 가고 싶어 하셨지만 큰엄마의 반대에 그러질 못했어요. 그리고 작은아빠네도 며칠 가 계시긴 했는데 일주일을 못 지내시고 다시 댁으로 돌아왔고 저희 집에는 말은 하지 않으셨는데 자식들 중 가장 좁은 집에 살기도 했고 애들도 셋이나 있으니 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 눈치였죠. 그리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할머니는 혼자 지내게 되셨는데요. 또 둘째가라면 서러운 효자인 저희 아빠는 그게 내심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그럼 시간도 많은 아빠가 직접 할머니를 챙기면 될 텐데 아빠는 자네가 우리 엄마 신경 좀 써. 반찬도 골고루 만들어서 수시로 갖다 드리고 그리고 가서 금방 오지 말고
청소도 좀 해주고 말동무도 좀 해드리고 와. 라며 엄마를 시켰는데요. 그땐 저도 덩달아 폭발하고 말았어요. 아빠는 외할머니한테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왜 자식도 아닌데 엄마한테 그걸 다 시켜? 하고 싶으면 아빠가 해. 엄마가 뭐 우리 집 하녀야? 이렇게 아빠에게 대들었는데 아빠는 어디서 싸가지 없게 아빠한테 함부로 말을 하냐며 저를 크게 혼내셨죠. 그리고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며 또 엄마에게 그 화살을 돌렸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희 아빠는 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엄마는 저에게 의지하면서도 참으라고 했고 동생들은 아빠가 집에 있으면 기가 죽어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빠는 거실에서 혼자 TV는 내 친구 하면서도 내심 또 그게 서운했는지 애먼 엄마를 붙잡고 애들이 정이 없다며 하소연을 했다더군요. 아니, 자기가 애들한테 어떤 아빠인지 몰라서 그러냐고요. 애들이 셋이나 있는데 그중에 자기를 따르는 자식이 하나도 없으면 자기 반성을 해야지. 저희 아빠는 이 모든 걸 엄마 탓, 저희 탓을 하며 상황 파악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안 될 거 희망을 품지도 않았는데요. 그렇게 저와 동생들이 성인이 되었고 엄마 아빠도 나이가 들었어요. 제일 속상한 게 저희 엄마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또래 엄마들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좋은 화장품 있으면 엄마 사다 주고 예쁜 옷이나 가방 있으면 그것도 엄마에게 선물하곤 했는데 아빠는 자기 건 왜 없냐고 그때도 저한테 서운한 티를 팍팍 내셨어요. 솔직히 저는 아빠 몫까지 챙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엄마가 자기는 안 챙겨도 아빠 옷이며 먹는 거, 보약까지 다 챙기는 걸 아는데 굳이 저까지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또 자식한테 받는 건 다른 건지 그렇게 샘을 내시는 거 있죠. 하지만 저는 이제서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해보라고 더 대놓고 엄마만 챙겼는데요. 그러니 아빠는 가재는 개편이라며 남동생에게 너는 엄마 말고 아빠를 좀 챙겨보라고 했나 보더군요. 하지만 제 동생도 그런 주변머리는 또 없었는데 지 여자친구 퍼주기 바빴지 지 엄마 아빠 챙길 그릇은 못 됐죠. 그리고 당시 저는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요. 남자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저희 엄마가 바라는 대로 딱 저만 보는 남자였어요. 자상하고 배려심 깊고 같이 있으면 저를 항상 먼저 챙겼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희 아빠랑 결이 다른 남자라서 제가 먼저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호감 표시도 제가 먼저 했고 저희는 친한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했는데요. 제 20대 중 후반을 함께한 남자친구와 드디어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맞이었는데 상황이 어쩌다 보니 동생들이 먼저 출가를 했거든요. 남동생은 지방에 있는 공공기업에 취업을 해서 일찍이 집을 나가 그 지역에서 자리를 잡았고 막내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워낙 발랑 까져서 걱정을 시키더니 20대 초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식은 저 하나였어요. 솔직히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가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못 나갈 것도 아니었는데 그 나이 먹도록 아빠 앞에서 기도 못 펴고 사는 엄마를 보니 차마 저 혼자 조차고 독립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연애 기간이 길었음에도 결혼을 섣불리 결정하지 못했는데 평생 엄마 아빠랑 살 것도 아니면서 계속 결혼을 미루면 이대로 결혼을 못할 것 같아 저는 결혼하자고 조르던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승낙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잘했다며 이제 자식 셋 다 내보내고 편히 살 수 있겠다며 좋아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저 마음 편하라고 하는 것일 뿐 진짜 마음은 아닌 것 같았죠. 혼자 주방에 있을 때면 엄마가 허공을 보고 한숨을 쉬셨는데 저는 벌써부터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빠도 나이를 먹고 이런 말 죄송하지만 할머니도 연세가 많으셨다 보니 이제 우리 엄마도 예전에 비해서는 덜 고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이젠 나도 내 행복을 찾아가자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설레는 결혼 준비를 하는 도중
할머니의 선전포고가 온 가족을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할머니 나이가 90세가 넘으셨는데 그래서인지 더는 혼자 못 살겠다며 살던 집을 팔고 자식들 중 한 집에 들어가 당신 죽는 날까지 살아야겠다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절대 요양원 같은 곳은 가지 않을 거라며 니들이 상의해서 알려달라고 했다는데 그래서 아빠 형제들이 집합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엄마는 많이 놀란 눈치였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내심 설마 그게 우리 집은 아니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어요. 제 상식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돈을 가장 많이 갖다 쓴 자식이 할머니를 모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 다른 형제들은 자기 엄마임에도 무슨 폭탄 돌리기 하듯 합가를 꺼려했다고 하는데 고모들은 자기들은 출가 외인이라며 빠지고 큰아빠는 사업이 어렵다며 작은엄마는 사촌 동생이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곤란하다고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작은엄마가 차마 저희 엄마한테는 못 밀고 큰엄마한테 화살을 돌려 분위기를 몰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졌죠. 근데 이런 문제는 우리끼리 이럴 게 아니라 큰형님네가 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해보세요. 아주버님이 장남이라고 특혜도 제일 많이 받고 지금 하시는 사업자금도 전부 어머님 아버님 돈 가져가 썼는데 그럼 가장 많이 받은 자식이 부모 봉양하는 게 맞죠. 솔직히 지금까지 어머니 혼자 계시게 한 것도 잘못 아닌가? 괜히 애먼 작은 형님만 왔다 갔다 고생만 하고. 어머 막내 동서 왜 말을 이상하게 해? 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니 챙겼어. 그리고 어느 집이건 장남이 장남 대접받는 건 당연하지. 어디서 헛소리야? 그렇게 따지면 막내 도련님도 막내라고 받은 거 있잖아. 얘가 임용고시 보는 거랑 시부모 모시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큰형님, 이건 경우가 다르죠. 우리 애가 예민해서 그런 건데 아무렴 자식이 먼저가 아닌 집이 어딨어요? 그리고 잊으셨나 본데요. 저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일주일 동안 어머니 모셨어요. 아유, 대단히 오래도 모셨다. 그래서 이번에는 못한다? 막내 동서 진짜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말은 참으려고 했는데 진경이 걔가 공부하는 건 맞긴 해. 도대체 임용고시를 몇 번을 보는 거야. 나는 이쯤 되면 텄다고 봐. 진경이가 교사 되면 걔나 소나 다 교사한다고 하지. 그냥수, 아무리 그래도 그 말은 좀 심하죠. 왜 저희 딸을 가지고 막말을 해요? 아니 형도 양심 있으면 말을 해봐. 우리 집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나도 형이 엄마 모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 형이 그동안 엄마 아버지 등골 파먹은 걸 생각해야지. 형이 그 돈 다 까먹지만 않았어도 우리 지금 땅 부자 건물 부자야. 왜 나한테 그래? 지금 사업 안 돌아가서 머리 아파 죽겠는데 나는 모시고 싶어도 방이 없다고. 지금 집도 팔아서 이사 가야 하는 마당에 내가 엄마를 어떻게 모셔? 엄마를 뭐 부엌에서 지내시라 그래? 너는 형 상황도 모르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어쩌라고. 여기서 늙은 우리 엄마 모시겠다는 사람이 한 집도 없는데. 어쩔 수 없지. 규태야, 네가 좀 하면 안 되겠냐? 유진이 결혼한다며. 그럼 이제 니네 두 사람밖에 없는데 딱이지. 재수씨,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여기 시집온 며느리 중에 재수씨 같은 사람이 어딨어요? 그냥 이번 딱 한 번만 신세 좀 질게요. 엄마 지금 사시는 집 팔면 그 돈도 다 가지세요. 네? 아니 그래도... 그래, 작은 동서밖에 없지. 우리가 상황이 그렇잖아. 작은 도련님 공무원이고 애들 다 출가했고 여기서 걱정하는 집은 작은 동서집밖에 없어. 늙은 양반 벌써 90이 넘었는데 살면 뭐 얼마나 살아? 그냥 마지막에 효도한다 생각하고 작은 동서가 좀 해줘라. 응? 나도 형편이 나아지면 동서한테 얼마씩이라도 어머니 부양비 보낼게. 작은 형님, 저도 이렇게 부탁드려요. 저는 차마 작은 형님한테 부탁할 면목이 없었는데 어쩌겠어요? 진경이 그게 올해는 꼭 될 것 같다고 했거든요. 저도 진경이 딱 합격만 하면 부양비 보낼게요. 순식간에 아빠의 다른 형제와 그 배우자들은 저희 엄마를 붙들고 늘어졌어요. 그리고 난처한 엄마는 아빠만 쳐다봤다고 했는데 아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만 떨구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고 이젠 하다하다 늙은 시어머니 시집살이까지 시키는 거냐고. 저는 아빠에게 큰소리 내고 엄마에게는 황혼이혼이라도 하라고 했는데요. 그때 아빠가 어떤 자식이 부모한테 이혼하라고 하냐며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너는 어차피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야. 괜히 어른들 결정에 여러 말 하지 말고 너는 시집이나 가. 어디서 치엄마한테 이혼을 하라 말아야. 저걸 자식이라고 입히고 키웠다니 너한테 들어간 내 돈이 아깝다. 이렇게 당시만 억울한 티를 내셨는데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속이 답답합니다. 사람은 정말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늙어서 기운만 좀 빠질 뿐 그 성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엄마는 나른 시집살이는 피하면서 할머니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그리하여 할머니를 집 근처에 방 하나를 얻어 지내게 하고 그 집 월세를 큰아빠네와 고모들 그리고 작은아빠네한테 n분의 1 하라고 엄마가 매일 들여다보면 안 되겠냐 했는데 아빠는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모실 거면 모시고 못 모실 것 같으면 못 모신다고 말하라고 엄마를 다그쳤어요. 저라면 냉큼 그럼 나는 못 모신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엄마는 바보처럼 그러지도 못하더라고요. 엄마 그냥 못한다고 해. 아니 그래도 어떻게 그래. 네 할머니가 이걸 다 알아봐라. 얼마나 속이 상하겠니. 자식이 5이나 있으면 뭐해. 90 먹은 너무 모시겠다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네 아빠 말이 맞다. 할 거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래서 뭐 이제부터는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시집살이 하려고? 그럼 어쩌냐. 네 할머니가 요양원은 죽어도 싫다고 하시는데 네 할머니 성격에 거기 가도 쫓겨나기 십상이야. 네 큰엄마 말처럼 할머니가 살아봤자 얼마나 사시겠니. 괜히 장례 치를 때 나만 찝찝하고 내내 걸리지. 그냥 몇 년 고생하고 엄마는 마음 편하게 살란다. 정말 못 살아. 엄마는 그게 문제야. 아빠 탓할 거 없어. 엄마 팔자 엄마가 꾸는데 이걸 누굴 원망해? 원망 안 해. 네 말처럼 할머니 모시기 싫다고 이 나이에 네 아빠랑 이혼해? 못할 것도 없지. 왜? 이혼하면 먹고 살 게 걱정이야? 내가 생활비 매달 줄게. 됐어. 엄마가 뭐 벌이가 없냐? 시집간 자식한테 생활비 다 쓰게. 네 아빠 네가 보기에 엄마한테 못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표현이 서툴러서 그러지. 엄마한테 미안해하고 고마워해. 그러니까 여태 살았지. 이 문제는 엄마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네 시집가서 잘 살 생각이나 해. 몰라. 엄마 때문에 짜증나.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유정이처럼 빨리 시집가 버리는 건데. 하유, 엄마 때문에 시집도 못 갔다는 소리 또 하려고? 맞거든. 내가 엄마 두고 시집가기가 그래서 여태 참은 거라고. 그래 고맙다. 역시 큰딸밖에 없지. 이것 봐봐. 엄마는 이런 딸도 있고 이만하면 복 받은 거 아니야? 이혼하면 생활비도 준다고 하고. 와 완전 로또지. 치 말만 그렇게 하지. 좌우간 엄마 정말 이럴 때면 너무 짜증나. 짜증나게 해서 미안하네. 그러니까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하이라 씨처럼 남편 사랑만 받고 살아. 알겠지? 그놈의 하이라 타령 몰라. 저는 나이가 적지도 않으면서 계속 엄마한테 투정만 부렸어요.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너무 바보처럼 착한 엄마가 안쓰럽고 짜증나니까 자꾸만 미운 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제가 아무리 못된 소리를 해도 제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셨는데 그저 제가 시집가서 잘 살 길만 바라고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제 결혼 준비하랴 할머니 모시고 살 준비하랴 결혼 준비는 저보다도 더 바쁘게 지내셨는데 제 눈에는 그런 엄마가 안쓰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답답한 마음에 한 번은 예비 신랑인 남자친구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평소 남자친구 성격도 그렇고 제 생각과 같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실상은 그러지 않았어요. 뭘 그런 걸로 자기가 열을 내. 나는 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도리지. 뭐? 도리? 왜 그 도리를 우리 엄마만 해야 하는데? 그야
큰어머니랑 작은어머니가 너무하시긴 했지만 어쩌겠어. 상황이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 남은 며느리가 장모님이신 거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는 이혼을 하라고 했다고? 세상에 그런 딸이 어딨냐? 뭐래. 우리 엄마는 늘 억울하게 살았어. 막말로 같이 살지만 않았지. 여태 왔다 갔다 할머니 챙긴 것도 다 우리 엄만데. 이런 상황이면 아빠가 나서서 총대를 매줘야지. 왜 우리 엄마한테만 이런 일을 몰아줘? 그럼 우리 엄마는 언제 자유롭게 살아보는데? 호호 할머니 돼서? 아우 열 좀 내지 마. 그것도 뭐 어쩔 수 없지. 그게 며느리 숙명인걸. 그런데 자기네 할머니 연세 많으시잖아. 사시면 또 언제까지 사시겠냐. 나는 오히려 이런 일로 열을 내는 자기가 더 이해가 안 간다.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건데 자기 왜 그래? 아버님 입장도 생각해봐. 아버님한테는 자기를 낳아준 엄만데 마지막에 모실 수 있으면 좋지. 아니 오히려 지금까지 안 모신 게 이상하지 않나? 나는 아버님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아마 엄청 어머니한테 고마우실걸? 나는 말야 당장은 아니어도 우리 엄마 아빠 나이 드시고 힘들어지면 모시고 살 거야. 내가 자식인데 당연하지. 뭐라고? 그런 일을 왜 자기 혼자 결정해? 그럼 모시고 살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할 거지? 식사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일 전부 다? 왜 또 그래? 당연히 같이 하는 거지. 가만 보면 자기 조금 위험하다. 나중에 우리 부모님도 절대 못 모신다고 나더러 이혼하자고 할 것 같아. 설마 그럴 건 아니지? 나랑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 챙기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 완전 모른 척은 할 수 없지. 근데 왜 그걸 꼭 당연하다고 얘기해? 그리고 이 문제는 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나도 부모가 있잖아. 그럼 자기는 우리 엄마 아빠 모실 수 있어? 당연하지. 그래? 그럼 우리 엄마 아빠 모시면 자기가 챙기고 다 할 거란 소리네? 에이, 그런 게 어디냐? 장인 장모님이 사이가 편하겠어? 딸이 편하지. 나는 그냥 같이 살기만 하는 거고. 뭐? 어이없다. 그럼 나도 나중에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 자기가 알아서 자식 노릇 할 거니까 같이 살기만 하면 되는 거네. 자기 진짜 오늘 왜 그렇게 삐딱해? 같이 살기만 하고 모른 척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우리 엄마 아빠도 나보다는 며느리가 더 편하지. 뭐래. 그러니까 자기 말은 우리 부모님이든 자기네 부모님이든 다 내가 모셔야 한다는 소리인 거잖아. 자기는 그냥 같이만 살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자기 원래 그런 사람이니? 아무래도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여자가 챙기는 거지. 남자가 나서면 더 웃기지 않아? 저는 예비 신랑 말에 기가 막혔어요. 말은 당연하다, 같이 하는 거다 하면서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시댁이든 친정이든 와이프가 도맡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아직 먼 이야기이고 닥치지 않은 일로 성을 낸다는 건 웃기는 일이었는데 결혼 전인데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자면 결혼 후에는 어떻게 나올까? 저는 저희 아빠 얼굴이 떠올랐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랑 결혼해 애 셋을 낳고 지금까지 고생만 한 걸 뻔히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할머니 봉양을 해주길 바라는 아빠의 못된 심보가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한 남자한테도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소름이 끼쳐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더는 이야기 나누는 것조차 싫어서 금방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때부터 결혼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행복하고 싶어 결혼을 하려던 건데 결혼을 하면 며느리로서 부담스럽고 부당한 의무감들이 생겨난다는 생각을 하니 저는 덜컥 겁이 났는데 어쩐지 저는 결혼이랑 맞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무엇보다 이런 말, 저희 엄마한테 미안한데 저는 엄마처럼은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적어도 내가 고른 남자는 최수종 씨까지 아니더라도 싫어 죽겠는 아빠랑은 다른 사람이라고 자부했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그날 저녁 예비 신랑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반응이 깨림직해서 연락했다고 하는데 뒤에 덧붙여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까는 너무 경황이 없었는데 자기가 오해하는 것 같아서 나는 꼭 우리가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상황이 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 결혼하면 어차피 매달 생활비 보조할 거니까
꼭 모시지는 않아도 될 거야. 설마 그것도 싫다는 건 아니지? 그야 당연히 아니지. 그리고 생활비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나는 뭐든 시댁이든 친정이든 똑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양가의 생활비를 드릴 거면 액수를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자기는 얼마 생각해? 주변에서 이런 얘기는 결혼 전에 미리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뭐? 자기 집에도 생활비 보조를 하겠다고? 왜? 이건 아니지. 자기 집은 아버님 공무원 연금 있고 노후 준비 다 되어 계시잖아. 거기에 할머니 모시면 할머니 사는 집도 팔아서 그 돈도 생기는 거고. 근데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양가 해드릴 돈이면 우리 집에 몰아줘야지. 자기랑 나랑 반반씩 해서 매달 100만 원 어때? 우리 엄마 아빠 이제 나이도 있고 얼마나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 부분은 자기가 해줘야지. 모시지도 않을 거면 돈이라도 넉넉히 해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아무리 장모님이 할머니 모시는 게 싫다고 자기가 이혼 어쩌고 한 건 잘못이래. 만약에 장모님이 자기 말 듣고 이혼하면 그건 그 집 며느리 얻는 건 좀 그렇다며. 우리 엄마도 난색을 하더라. 그런 며느리 무서워서 어떻게 아들 장가 보내냐고. 저는 예비신랑의 전화에 기함을 했어요. 저런 생각을 가진 남자인 것도 모르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게 소름이 끼쳤는데 제가 제 무덤을 파고 있었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집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됐고 제가 번 돈까지 자기 부모 생활비로 줘야 한다고 제 동의도 없이 생각했다는 게 너무 놀라웠는데요. 쪼르르 자기 엄마한테 제 얘기를 나쁘게 한 것도 기분이 나빴고 제 말을 듣고 저희 엄마가 이혼하면 그건 제가 무서워서 아들 장가 어떻게 보내냐고 하시다니 저런 집 아들 뺏어오는 건 아니다 싶더군요. 그래서 결혼은 이쯤에서 접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결혼 전에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어서 다행이고 고맙게 느껴졌는데요. 만약 모르고 결혼했다면 당장 시댁 생활비부터 예비신랑이랑 싸웠을 거잖아요. 그리하여 저는 며칠 후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예비신랑에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러자 예비신랑은 어떻게 이제 와서 그럴 수 있냐고 노발대발했는데 제가 자기 부모 모시는 것도 싫고 생활비도 주기 싫어 결혼을 없는 거냐고 저를 비하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상의된 것도 없이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충격이었고 아직 결혼 전이지만 이런 일들로 부딪힐 것이 뻔해 보여 하고 싶지 않아졌다고 얘기했는데 그러자 이 남자는 저더러 이기적이고 못됐다며 거품을 물기 시작하더군요. 너는 그런 생각이면 어떤 남자랑도 결혼 못해. 며느리가 시댁 챙기는 건 당연하지. 뭐가 당연해. 고마운 거지. 그리고 왜 시댁만 챙겨야 하는 건데? 우리 집은 노후 준비 되어 있으니까 챙길 필요가 없다며. 그래놓고 나는 시댁만 챙기라고? 내가 왜? 그야 여유가 있는데 똑같이 챙기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 그럴 돈 있으면 시댁을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한 거지. 나는 자기가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여자인 줄 처음 알았어.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헤어지자고. 오히려 잘 됐지. 결혼 전에 서로 의견이 안 맞는다는 걸 알았잖아. 그럼 좋게 헤어지면 되는데 왜 막말이야? 어떤 남자랑도 결혼 못해? 왜?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렇게 시댁 챙길 마음이 없는데 왜 결혼을 하는데? 너랑 결혼하는 남자는 무슨 죄냐? 왜 결혼 잘못해서 불효를 하냐고. 말 가려서 해. 그렇게 따지면 자기는 결혼해서 처가에 어떤 도리를 하는 사위가 될 생각이었는데 사위가 무슨 도리를 해? 도리는 며느리만 하는 거지. 아, 됐다. 우리가 이래서 헤어지는 거야. 도리는 며느리만 해? 어떤 여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랑 결혼하는 여자 불쌍하다. 아무튼 지금까지 준비하던 거 다 캔슬하고 위약금은 반반씩 해. 웃기고 있네. 결혼 파토 낸 건 내가 아닌데 왜 위약금을 내? 위약금은 네가 내야지. 그리고 네가 결혼 못하겠다고 한 거니까 나한테 위자료도 줘야 해. 뭐라는 거야? 내가 왜 위자료를 줘? 그럼 법으로 해. 법원에서 내가 주는 게 맞다고 하면 그땐 줄게. 아니 결혼하면 마누라 돌이 어쩌면서 등골 파먹을 생각밖에 안 하는 남자랑 누가 결혼을 하냐? 나도 한번 공론화해서 물어보고 싶다. 저는 강대강으로 세게 나오는 그놈에게 세게 나갔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이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는데요. 그러자 저희 아빠는 말 많은 처녀가 결혼까지 엎어지면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고 큰 소리를 내더군요. 저는 그런 아빠의 모습에 천륜이고 뭐고 심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엄마가 앞에 있던 상을 엎어버렸는데요. 그딴 놈이랑은 헤어지는 게 100번 1000번 잘한 거라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다 못해 고함을 질렀어요. 그때 아빠가 많이 놀란 얼굴이었는데 저도 많이 놀랐죠. 그리고 저희 엄마는 그 기세를 몰아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그러고도 우리 유진이 아빠야?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 어디 정말 창피한 게 뭔 줄 한번 제대로 보여줄까? 아니 이놈의 옆에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러긴 몰라서 물어? 자기야말로 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큰 소리를 쳐? 그딴 놈이란 걸 알면서도 시집을 가는 게 맞다는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아니 나는 애당초 그런 놈을 고르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골랐으면 어쩌겠어. 감내하고 사는 거지. 그래서 나처럼 똥인 줄 알면서도 살아라? 뭐? 똥? 지금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똥이라고 했어? 그래, 네가 똥이지 뭐 된장이냐? 된장은 쓸모라도 있지. 나는 너 불쌍해서 살아줬어. 그래도 내 애들 아빠니까. 정말 이혼이라도 당해봐야 정신 차릴래? 내가 뭐가 무서워서 이혼을 안 한다고 생각해? 나도 돈 벌어. 이혼 안 할 이유 없다고. 그러셔. 결국엔 딸년이 휘둘려서 헛바람이 들어갔네. 그래서 왜 이혼 안 했는데? 너 불쌍해서. 너 평생 이러고 쓸모없이 살았는데 말년에 초라하게 늙을 것 같아서 불쌍해서 그랬다. 근데 이제는 괘씸해서 못하겠다. 니네 엄마 네가 모시고 살아봐. 뭐야? 니네 엄마? 아니 이놈의 옆에 내가 진짜 왜 이래? 몰라서 물어. 내가 시집와서 이날 이때껏 어떻게 살았냐? 설마 기억도 못하는 거 아니지? 그래도 내가 공무원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줬잖아. 사모님 같은 소리 하네. 누가 나를 사모님이라고 불러줬는데? 그럼 사모님이 이렇게 평생 손에 물 묻히고 90대 시어머니 모시고 사냐? 진짜 지가 장가 저런 줄은 모르고? 저희 엄마는 정말 아빠 말대로 뭘 잘못 먹은 건지 전에 없던 성질을 작정이나 한 듯 마음껏 내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엄마가 할머니도 안 모시겠다고 하고 이혼하자고 하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데요. 아니 이렇게 성질도 낼 수 있으면서 왜 여태 참고 있었는지 저도 엄마를 보며 시원하기도 하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내친 김에 저에게 위약금을 물어줘도 인생 망치는 것보다는 싸다며 저에게 연신 잘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엄마를 보니 어째 제가 정말 잘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그리고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위자료 어쩌고 했던 그놈은 잠잠했는데 제가 결혼식장이랑 신혼여행을 취소하며 위약금을 절반만 보내고 나머지는 신랑 측에 청구하라고 업체 측에 이야기하니 그것도 걱정했던 것과 달리 잘 정리됐어요. 제가 법으로 할 거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자고 했거든요. 그러자 저더러 치사하니 어쩌니 하며 너 같은 여자는 질색이라고 막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누가 할 소리를 하는 건지 오히려 식장 들어가기 전에 이딴 결혼을 엎을 수 있어서 감사하더군요. 그리고 그 이후 더 대박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제 일은 아니었는데 할머니가 저희 집에 처음 오신 날 벌어졌죠. 이거 받아라. 네가 나 모신다고 한 값이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집이 그새 팔렸어요? 안 팔아. 내가 그 집을 왜 파니? 그럼 이건 무슨... 그건 내가 마지막으로 챙겨둔 돈이다. 사실 나는 어찌어찌해도 네가 나 모신다고 할 줄 알았어. 그래서 일부러 이 돈 넣어주려고 내 생전 처음 쇼를 해봤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염치가 있지. 네가 나한테 한 걸 모르겠니? 내가 살면 얼마나 살아.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신세를 질 게 아니라 신세를 갚고 싶었다. 너 내 원망 많이 했을 거잖아. 큰애 집, 막내 집 다 퍼주면서 신세는 너한테 진다고. 안 그랬어? 그야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래도 겉으로 내색한 적은 없는데. 나도 눈치는 있다. 그리고
내가 순순히 너한테 고마운 값 준다고 하면 그것들이 가만히 있겠니? 그래서 이렇게 판을 한번 깔아봤지. 어째 좀 그럴싸했냐? 어머니도 참, 우리 어머니 정말 오래 사실 건가 보네. 어쩜 머리가 그렇게 비상해요? 그래도 저희도 못 받아요. 나중에 아주버님 도련님 하면 난리 나죠. 그래서 몰래 주잖아. 그냥 받아. 그것들은 내가 지들한테 다 털리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안다. 네가 뒷주머니로 모았다고 해. 그래도 됐다. 나는 오늘 하룻밤만 자면 여기서 내일 다시 집으로 내려갈 테니 그런 줄 알아라.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제가 모신다고 얘기 다 했는데 이렇게 돈만 주고 가시면 어떡해요. 차라리 유진이 독립시키고 셋이 살아요. 혼자 계시기 싫다 하셨잖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린 손녀 내쫓고 거기 들어왔냐? 아범한테 들었는데 유진이 저거 결혼도 엎어졌다며. 엎어진 게 아니고 엎었어요. 순지 부모만 하는 호래자식이더라고요. 너 그 말 나 들으라고 일부러 하는 소리지? 아유, 무서워라.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니 내가 대신 사과하마. 내가 못 가르쳤어. 그땐 다들 그렇게 애 키우는 줄 알았거든. 진짜 우리 어머니 왜 이러시지? 생전 안 하는 사과까지 하시고 나 정말 무서우려고 하네? 그러지 말고 여기서 지내요. 나 왔다 갔다 힘들어요. 이젠 돈까지 받았으니 더 많이 왔다 갔다 해야 할 텐데 나도 늙었다고요. 뻔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냐? 너는 이팔 청춘이지. 너는 곧 죽어도 네 편인 유진이 같은 딸도 있잖아. 가만 보면 네 팔자가 상팔자야. 듣다 진짜 별소리를 다 듣네. 상팔자가 다 죽었나 보지? 그래도 어머니 말년팔자도 나쁘지 않죠. 나 같은 호구 며느리가 있는데. 뭐? 아주 한마디를 안 줘요. 너 원래 그랬냐? 원래는 순둥순둥 말도 못하고 그러더니 내 나이가 몇인데요. 할 말이라도 다 하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어머니 아들이랑 못 살지. 속 터져서. 그래, 너는 네 성깔대로 하고 살아라. 아무튼 신세 질 일 없으니까 우리 예전처럼 하자. 다른 애들한테는 아무 소리 하지 마. 어차피 그것들 내 집에 들락날락 안 하는 놈들이고 집 팔아서 니네 집에 있다고 하면 그런 줄 알 거다. 부양비 준다고 했다며? 그것도 야무지게 받아. 다 정말 양심 없는 사람 만드시네. 무슨 준다 했을 때 받으라고. 그리고 그 돈으로 너랑 나랑 맛있는 거 사 먹고 놀러 다니면 되지. 이제부터는 너랑 나랑 계급장 떼고 다리에 힘 있을 때 놀자고. 너 그 돈이면 직장 안 다녀도 되지? 어머니, 나 일 그만하라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 나이 먹고 너도 너무 일만 했어. 네가 소냐? 유진이는 지 앞가림 지가 알아서 잘하래고 너도 이제 편히 놀아라. 할머니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서프라이즈를 저희 엄마에게 선보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그날 참 많이 울었는데요. 그동안 고생한 걸 할머니가 알아주니 그간 서운했던 일들이 눅놓듯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그때도 정신을 못 차려서 어떻게 그 돈을 홀랑 받냐고 효자 노릇하다 할머니한테 귓방망이를 얻어맞으셨는데요. 효자 아들 필요 없으니 앞으로는 마누라 챙기라고 한 소리 들으셨답니다. 저도 그 소식에 맺혔던 할머니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나이에 그런 용기를 내신 할머니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역시 할머니 덕을 봤잖아요. 할머니 합가선언이 아니었다면 저는 파혼하지도 못했을 텐데 할머니는 저에게도 잘했다고 하셨죠. 그리고 파혼한 만큼 더 괜찮은 놈으로 신랑감을 골라보라며 어차피 홍기도 놓쳤지 않냐고 늦은 김에 더 천천히 가라고 하셨는데 이게 칭찬인 건지 욕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할머니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저는 독립을 해서 나와 살고 있는데요. 가끔 엄마를 만나 데이트도 하고 할머니 보러 함께 가기도 하며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물론 할머니는 말은 천천히 가라고 하면서도 볼 때마다 누구 없냐고 하긴 하는데 이젠 그런 잔소리도 싫지가 않은 거 있죠. 게다가 그 사건 이후 아빠가 엄마 눈치를 보며 지내고 있는데 안 하던 짓 하려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늙어서 황혼이혼 안 당하고 따신밥 얻어먹으려면 지금이라도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며
집안일도 하고 나름의 노력을 하고 계신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엄마 얼굴이 날이 갈수록 활짝 피는 것 같은데 저는 어쩔 수 없는 K 장녀라 그런지 저희 엄마가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끝으로 바람이 있다면 저희 할머니 정정하실 때 제대로 된 놈을 만나 소개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할머니에게 예쁜 손주 사이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파혼이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할머니 덕에 걸을 수 있는 놈을 걸러낼 수 있었고 지금은 나름의 솔로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은 인연이 저에게 다가오길 기대하며 사연을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